예, 안녕하십니까. 르네 희망포럼 58강입니다. 2022년을 맞이한 첫 번째 강이고요. 올해 이민년이라고 하는 흑호랑이해에 여러분들의 생각,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학문을 흔히 주역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주역 철학자가 본 22년의 올해의 전망,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를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2년을 끌어온 코로나 위기는 과연 어떻게 진정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올해는 선거해입니다. 선거를 혼탁하고 힘들고 어렵고 각종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또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년을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막혀있는 형국, 비색하다고나 할까요? 또 하나는 그 어려움, 험난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현재의 의미와 우리의 자세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철산 최정준 박사님을 모시고 귀중한 시간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최정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또 이제 새해도 됐고 하니까 어떤 우리가 이제 늘 궁금해하는 것들, 보편적으로 다들 궁금해하시죠. 그래서 저도 궁금하고, 사실 뭐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거니와 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세계사적으로 다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어려움이 펼쳐졌기 때문에 더더욱 올해는 좀 뭐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뭐 희망 어린 그런 좀 궁금증, 이런 것들이 더 어느 해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아마 저한테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주로 이제 올해에 관한 그런 어떤 주역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거 하고, 사실은 뭐 올해도 올해지만은 이미 대세로 보면, 거시적인 큰 트렌드로 보면은 또 올해 또한 그런 트렌드 안에서 속해 있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변화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한번 바라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좀 좋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까지도 한번 녹여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변화라는 거는 뭐 굉장히 오래된 화두죠. 뭐 철학자든 아니든, 동양이든 뭐 서양이든, 뭐 남자 여자 뭐 노소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제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그렇게 이제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게 갖는 것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일이 좀 오늘보다 이렇게 달라지지 않을까, 뭐 이런 희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뭐 A가 B로 달라진다, 뭐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평가하고 이제 그런 개념보다는, 그 속에는 이제 늘 주체가 들어가 있죠. 내 살림이 좀 나아질까, 뭐 나라 살림이 좀 나아질까, 뭐 세상이 좀 잘 돌아갈까, 이런 어떤 주관 의식이 반드시 거기에는 게재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변화라고 하지만은
그 은근히 내일에 대한 어떤 그 궁금증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변화라는 말 자체가 미래라는 이제 그런 단어하고도 상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일의 변화가 이제 미래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그 관심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그 서로가 한번 그 예정을 해보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검증을 해보고 이제 그런 어떤 통체적인 시스템을 뭐 이제 예측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게 또 예측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라는 그런 개념, 또 우리가 미래라는 또 우리의 그런 희망 어린 그 시간적인 그 개념, 그리고 이제 예측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상통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뭐 예측하면 굉장히 뭐 고준 담론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생각하기에는 뭐 그런 것들이 가능이나 하겠느냐 뭐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복잡한 그런 의견들을 지니고 계실 텐데 어쨌든 일상에서 다들 그런 생각들은 보니까 하고 있더라. 뭐 제가 봐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뭐 하루 잠에서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도 마찬가지고 늘 내일에 대한 어떤 좋은 변화 내지는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 이런 것들의 일상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뭐 변화라든가 뭐 미래라든가 예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딱딱하게 정의하자면 아니었겠지만 그렇게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늘 그렇게 화두로 짊어지고 뭐 생을 마감할 때까지 어떻게 보면 동반자적인 그런 개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게 가장 잘 나타나는 풍습이 이제 올해도 새해가 되면 뭐 입춘, 그러니까 새해 정의는 뭐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그냥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듣기로 이제 입춘을 얘기를 하죠. 입춘대길이라는 말을 문 밖에 이제 써붙인 풍습이 오래됐잖아요. 거기 이제 건양다경이라는 말도 같이 곁들여 있지만 어쨌든 입춘대길이라는 그 네 글자를 가만히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사람들의 그 어떤 미래, 변화, 예측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주관적인 의식이 담겨 있구나.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할 때는 아주 냉랭하게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문구죠. 입춘이라는 거야 뭐 내가 고민을 하든 안 하든 시간이 흘러가면 오는 것이지만 그 뒤에 이제 대길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 이제 그게 드러나는 거죠. 길한 거, 좋은 거, 그것도 크게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고 있구나. 그거를 누구나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입춘대길이라는 말 속에도 결국 우리 일상에 살고 있는 모든 우리들은 좋은 변화, 나쁜 것보다는 좋은 거를 원하고 살고 있다라는 걸 아주 문 밖에다 이제 써붙이고 그렇게 살고 있다. 이걸 다 공인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정월, 지금이야 음력 어떤 이런 풍습들은 잘 세지는 않는데 뭐 예전에는 이제 복조리라는 거를 만들었죠. 복조리. 그러니까 그 이름도 보면은 복이라는 그 네이밍을 거기다가 했죠. 복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다, 뭐 화를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누가 세상에 화를 당하고 싶어 하겠어요? 복을 추구하지. 이렇듯이 어떤 새해의 시작이 되면은 일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사실은 좋은 거, 이제 미래에 대한 변화가 좀 좋게 펼쳐졌으면 좋겠다. 또는 좀 복 좀 많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뭐 솔직한 그 대중적인 보편적인
그 심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뭐 흉한 건 좀 어느 정도 감지가 되면 그 길은 좀 피하고 길한 또 길로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우리가 가보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다 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도대체 길한 거고 뭐가 복이냐. 그러니까 요즘 행복 타령을 그동안 우리가 많이 이렇게 담론을 해왔는데 뭐 가지각색이죠. 행복이 뭐냐 물으면 뭐 칭차가 이제 다양해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그 어떤 사람들의 생각, 그 축적된 생각이 잘 정리돼 있는, 그것도 잘 걸러가지고 아주 잘 그 정밀하게 정리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이제 경전이라고 하죠. 동양에서. 그래서 그런 것은 이 경전에서 한번 찾아보면 옛 사람들은 뭐를 도대체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복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는 그 텍스트가 있어요. 그 서경이라는 텍스트인데 거기에 보면 그거를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5가지로 추려놨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감이 다양하지만 그 5가지로 좀 정리돼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오복이란 단어 자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도대체 그 오복이 뭐냐 했을 때는 그게 뭐지? 뭐 이럴 수 있죠. 아니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거야. 그 경서를 전문적으로 보지 않는 한 뭐 그걸 뭐 외우고 다닐 일도 없고. 그런데 어쨌든 그 옛날부터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보편적인 행복감, 도대체 이게 뭘까? 그 5가지가 그걸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복조리를 서로 돌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도대체 그 복조리에다가 담는 복의 컨텐츠가 뭐냐? 그거는 좀 서로 공유를 하고 주고받으면 좋지 않겠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첫 번째가 이제 장수하는 거예요. 장수하는 거, 오래 사는 거. 뭐 옛말에 정말 개똥 그 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뭐 그런 말도 있듯이 뭔가 생존을 해 있어야 뭐 좋은 거든 뭐든 자기가 누릴 거 아니에요. 이건 뭐 가장 기초적인 거죠. 그 옛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장수예요. 목숨 숫자. 일단 목숨은 붙어 있어야 한다. 목숨이 붙어 있어야 뭐 그 다음에 뭘 하든 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미가 녹아 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목숨은 한량이 없어요. 뭐 100세, 200세, 300세 뭐 살 수도 있지만 문제는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허덕이고 궁핍하게 살면 과연 그게 기본적인 온전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오징어 게임에서도 봤듯이 너 목숨을 유지할래? 돈을 가질래? 저 오복 중에 원투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이거 가지고 이제 자로 재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중요도가 지금 시대에는 이제 더했겠지만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 어떤 그런 그 생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자량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것이 이제 부유할 부자라고 써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뭐 거부나 재벌이나 그런 개념의 부가 아니고 어떤 생을 좀 이렇게 건전하고 온전하게 이렇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경영해 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경제력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개념이에요, 저게.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그 부할 부자, 우리가 부자라는 부의 개념이고, 세 번째는 뭐 목숨도 길어요. 뭐 90, 120 막 살고 돈도 많이 쟁겨 있어요. 그런데 뭐 병원에 누워가지고 10년, 20년, 30년 그냥 뭐 이 고동도 힘들고 이렇게 하면
야, 정말 그게 어떤 행복감을 저 사람이 느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주위에 실제 뭐 그런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듯이, 야, 그러니까 옛말에도 뭐 다 이뤄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많이 퍼져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건강인데, 근데 건강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복궁 가보시면 강령전이라고 있어요. 현판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은 강령전이라고 있는데 그 다 편안하다 뜻이에요. 강도 편안하다, 영도 편안하다 이런 뜻인데 이제 좀 구분을 해보자면 강이라는 거는 이제 육신에 큰 하자가 없는 거예요. 육신에 어떤 움직이고 뭐 행동하는데 이제 큰 뭐 구속이 없는 거고 그러면 뭐 육신만 멀쩡하면 되냐? 정신적으로 좀 안정감이 이제 결여되고 굉장히 좀 불안하고 막 우울감에 시달리고 막 그러면 그거 역시 그게 행복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마음과 몸에 그런 좀 조화로운 그런 편안함, 건강함 그런 것들이 따르지 않고 오래만 살고 막 그 연명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막 오래만 살고 돈도 뭐 병원비 될 거 끄떡 없다 하더라도 어떤 몸과 마음의 그런 건강 상태가 유지되지 않으면 그걸 또 복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언제나 이런 의미고 또 하나는 이제 저게 다 갖춰져 있어요. 오래도 살고 돈도 뭐 누구 못지않게 뭐 내가 뭐 일가를 이렇게 꾸릴 만큼은 있고 뭐 몸도 별 탈 없고 뭐 마음도 그냥 이렇게 편안하고 한데 자 그러면 도대체 인간의 의미가 뭐냐 이거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렇게 사전적으로 정의가 된 인간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그 함께 살고 어우러 살고 서로 주고받고 함께하고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어느 정도의 상대적인 넉넉함이 있으면 우리가 삼투압작용에서 보듯이 그걸 같이 더부는 사람들하고 좀 나누는 그런 행복감도 정말 큰 행복감이다. 그게 이제 유호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라는 게 뭐 큰 그런 거창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또는 일상에서 다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베푸는 행복도 그 정말 굉장히 그 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예쁜들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 누구나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그 이야기는 이제 죽음은 예약돼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그 생을 마감을 할 때 이게 하루도 이제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고 1년도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고 일생이 나의 생도 이제 응애하고 태어나서 이제 마침이 있는데 그 마침의 문제를 잘 정돈하고 그렇게 가는 거, 야 그것도 정말 복이더라. 그래서 좀 자기가 뭐 예를 들어 아쉬웠던 거, 못다 했던 거, 또 뭐 부탁할 거, 뭐 그리고 내가 좀 뭐 이렇게 신세 졌던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좀 그 정리 이런 것들 하고 딱 의연하게 누구나 다 가니까 그런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그게 큰 복이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참 진짜 이 한 2, 3년 동안 그 이런 감염 전염 때문에 저런 거 참 하고 싶어도 못한 분들이 꽤 있었죠. 사회적으로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그런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저런 것만 현실적으로 저렇게만 그 기준을 두고 목표를 설정을 하고 대다수의 어떤 그 국민들한테 또는 세계 시민들한테 저런 것들이 베풀어지면 그게 복지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의 그 경전적인 의미는 원래는 우리가 지금 뭐 생각하는 물론 이제 그런 복지의 개념도 거기에 녹아 있겠지만 주로 복지의 콘텐츠는 저런 것들을 좀 그 많이 좀 퍼뜨리고 보편화하고 이런 것들을 좀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느끼게 하는 그런 사회, 그게 이제 진정한 복지 사회의 개념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올해가 또 이제 한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년인데 뭐 한 해를 지칭하는 표현은 많아요. 이제 뭐 2022년이다. 이슬람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2022년이라고 안 할 거예요. 자기들 마호메트 그 이슬람 그 자기들 그 기수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단군 또 좋아하시고 하는 분들은 이제 단기, 부처님 숭하는 또 불기, 뭐 또 음력 그 맹신자 아주 그 지독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직 새해 안 바뀌었다고 할 것이고, 또 역학이나 이런 거 이제 하시는 분들은 아직 뭐 입춘도 안 됐는데 무슨 새해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서기를 쓰니까 2020년 일단 뭐 1월 달이 달력이 이제 작년 12월 뜯어지고 이제 1월 달 되면 그래 그냥 뭐 2020년이다. 이민년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는 2020년 1월 이민년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그런 그 아우러 가지고 2020년은 정확하게 이제 입춘 이후부터가 이민년인데 2022년이 이제 이민년이다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한번 전망을 해보죠. 굳이 추역을 안 해도 전망 다 하잖아요. 새해에 대한 꿈도 꾸시는 분도 있고 뭐 자기 나름대로 이제 상상해 보시는 분도 있고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예측 뭐 그 다양해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그 지금 우리가 떠 있는 이 괴는 뭐냐면 그렇게 주관적으로 어떤 그런 그렇게 예측한 게 아니고, 이민이라는 그 간지를 놓고 그거에 왜냐면 그건 객관적이니까 누가 봐도 이민은 이민이니까 이제 그거를 놓고 한번 이걸 괴를 바꿔서 보자 해서 이제 제 사부님이 대한 선생님이 이제 요 방법으로 계속해서 새해마다 이렇게 이제 저 인터뷰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셨죠. 이것도 아마 이제 신문에도 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뭐 사족을 달면은 이제 부연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드리면, 그 이민이라는 그 간지를 가지고 이제 주역의 괴로 이렇게 만들면 저런 괴가 나와요. 괴라는 거는 저렇게 음양의 부호, 하나 이어져 있고 하나 끊어져 있는 두 가지 부호로 이렇게 건물로 보면 6층 구조인데 그 6층에 그 건물을 쌓는 거예요. 저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음과 양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중복해서 6층의 건물을 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쉽게 저거를 이해하는 방법은 6층의 건물이 있는데 불이 켜졌으면 온이고 이어져 있고 불이 꺼졌으면 오프다 해서 온오프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 왼쪽에 있는 괴를 보시면 2층만 끊어져 있죠. 그러면 저거는 뭐냐면 깜깜한 밤에 우리 집 앞에 건물 6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2층 집만 불이 꺼져 있고 나머지 1층, 3층, 4층, 5층, 6층은 불이 켜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주 쉽죠. 오른쪽에 있는 괴는 2층하고 6층만 불이 꺼져 있네요. 나머지 켜져 있고.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아니면 저거를 좀 요즘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저거를 주식도 그래서 양봉, 음봉 하잖아요. 올라가서 이제 불이 켜져 있으면 양봉이고 이제 기분 나쁘게 꺼져 있어요. 음봉인데 저게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거는 1층부터 보면 첫째 날 오르고 둘째 날 떨어지고 셋째 날 오르고 넷째 날 오르고 다섯째 날 오르고 여섯째 날 오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아무튼 상징체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인상 깊게 이해하기 쉬운 그런 방향으로
괴라는 거에 대해서는 갖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전문적으로 그렇게 이제 공부를 안 하시더라도 주역의 괴가 뭐냐? 저거 육층 건물로 딱 한정돼 있는데 거기에는 그 육층 건물을 짓는 재료는 딱 두 가지다. 음과 양으로. 그렇게 되면 가지수가 이제 64가지가 당연히 나오죠. 재료는 두 가지인데 이제 그 중복이 가능하니까 2를 6번 곱하면 그게 이제 64개인데 어쨌든 이민을 가지고 이제 괴를 지면 저렇게 괴가 나와요.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괴가 저게 이제 천화동인이라는 괴인데 올해 좀 시끄러웠던 괴죠. 근데 천화동인은 원래 의미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게 천화동인이라는 거는 천이라는 건 이제 하늘이란 뜻이고 화라는 건 불이라는 뜻인데 하늘과 불이 도대체 공통점이 뭐냐? 원래 이 고전에서는 사람인자는 이제 보편적인 피플의 의미도 있지만은 자기가 아닌 남이라는 타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동이라는 것은 타인과 함께하는 걸 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죠. 그게 뭐 가족이 됐든 피부치가 됐든 뭐 친구가 됐든 쉽지 않아요. 주식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도 있고 그런데 제대로 어떤 타인과 이 호흡을 맞춰서 잘 하려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뭘까 했을 때 주역에서는 통해야 한다 이거예요. 통해야 한다. 뭐가? 지향점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서로가 목표가 같아야 그게 그 동인이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깨진다. 그럼 하늘하고 불이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위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위, 저위. 하늘도 위에 늘 고집하고 내려오질 않죠. 불도 싸지르면 계속 위로만 타오르지 아래로 내려가나요? 그러니까 하늘과 불이 함께 하려는 그런 방향성, 지향성, 목표점이 같기 때문에 비록 하늘과 불은 다른 존재지만 함께 하기가 좋다. 그래서 이걸 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인이 이제 저 주역 책을 떠들어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동인을 아주 협소하게 자기들끼리 붕당끼리 그렇게 하지 말고 탁 트인 공간에서 탁 터놓고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사단이 난다. 원래 동인의 의미는 그렇게 딱 공공연하게 그 중정한 지향점을 목표로 삼고 그렇게 하면 아무 탈이 없는데 그냥 어떤 협소한 목표, 남들이 공감할 수 없는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자기들끼리만 동의를 하면 그건 반드시 그건 터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인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의미지만 그 동인을 어떻게 소화해내서 내가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결과는 차이가 굉장히 벌어지죠. 거기에 보면 이제 이섭대천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쉽지가 대천이라는 것은 내예요. 내 강. 지금으로 보면 뭐 한강보다 더 규모가 큰 예를 들어 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지금이야 뭐 마포대교, 원우대교 뭐 무슨 뭐 배도 있고 하지만 예전에는 한강 나루터에 일정한 시간 아니면 거기 건널 수가 없어요. 헤엄쳐 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옛사람들이 그 큰 강이나 내를 바라보면 심사가 굉장히 험난한 거예요. 야, 저걸 어떻게 건너지? 뱃사항도 지금 없는데 이렇듯이 그런 어떤 그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을 잘 서로가 그 교섭을 해서 건너가야 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저게 있는 괴예요. 그러니까 동인이라는 괴 자체는 함께 하니까 이제 그동안 동인괴 바로 직전에 있는 괴가 비색하 막혔다. 뭐 집안의 문도 막히고 뭐 식당도 막히고 나라의 항공에 무슨 출입구도 막히고 막혔다라는 천지비거든요. 근데 그 막히다 보면 이제 그럼 죽을 때까지 막히기만 하냐? 그건 아니다. 언젠가는 그 비색함도 풀어져서 내가 함께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과 내가 함께하는 시절이 온다.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는 어쨌든 동인으로 보면 아마도 좀 작년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이 괴상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괴가 또 하나의 어떤 그 이제 계시를 주는 건데 지금 택화혁이라고 해요. 택화혁. 혁이라는 건 바꿀 혁자인데 바꾸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이렇게 그냥 점점 이렇게 점진적으로 바뀌는 걸 혁이라고 안 해요. 아주 질적으로 아주 싹 바꾸는 걸 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쁜들이 이제 계절로 그거를 이야기를 해놨는데 계절로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는 거는 물론 바뀐 거죠.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면 뭐 풍광이 달라지잖아요. 여러 가지 막 나무도 울창해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체감하기로는 가장 확 바뀌는 때가 언제냐? 그렇게 뜨겁던 여름에서 아주 싸늘한 바람이 착 그 가을 바람이 불면서 그 기후가 싹 바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인문이 발달해서 인문이라는 거 인이란 말하고도 통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옷도 입고 하면 뭐 그렇게 그 변화에 대해 민감하지 않지만 동물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천연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아주 민감해서 자기들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그 대응이 나와요. DNA에서. 그 중에 그게 뭐냐? 우리가 이제 가을추 터럭자 추호라는 말이 있는데 가을 터럭. 그러니까 아주 가늘지만 촘촘하게 이 동물들이 자기의 털갈이를 한단 말이에요. 듬성듬성 두꺼웠던 털을 싹 버리고 촘촘하고 가늘. 왜? 그래야 추위를 견디거든요. 우리도 추우면 뭐 두껍고 뭐 무거운 옷보다는 이 가볍지만 아주 속에 저 방한이 잘 돼 있는 그런 옷을 입잖아요. 그렇듯이 그거를 하는 그 동물들이 그걸 가장 잘 하는데 그 가을이라는 계절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동물이 뭐냐? 호랑이. 마침 올해가 그 호랑이 띠죠. 그래서 호변이란 말이 거기에 나오는 거. 호변, 호랑이, 범호자, 변할 변자. 그래서 이 이민년의 괴는 물론 이제 표범이라는 그 표변이지만 사실은 그게 내내 맥락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혁괴 자체에 호랑이라는 동물이 딱 거기에 박혀 있고 주역은 상징이니까 이제 동물들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뭐 용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호랑이는 어떤 의미로 나오냐? 이런 의미로 나와요. 어떤 정말 여름에서 가을철이 되면서 정말 싹 바뀌는. 그러면은 사람들이 호랑이가 털갈이 하는 거를 보고는 정말 저거 바꿨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의뢰. 가을이 되면은 동물의 털억은 아주 가늘어지고 촘촘해진다라는 걸 그냥 사람들이 믿어요. 의심을 안 해요. 근데 뭘 의심하냐? 사람들은 말로 무슨 뭐 바꾼다, 뭐 혁신을 한다, 쇄신을 한다, 뭐 다 해놓고 지나고 보니까 털억이 그대로야. 그래서 저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호랑이나 표범처럼 딱 대 보니까 정말로 털억이 바뀌어 있더라. 그게 군자 표변이고 혁면은 뭐냐? 얼굴. 그러니까 이거 이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이 논어에도 보면 교원영색이라는 말이 나오죠. 교원영색. 뭐냐면 말을 참 교묘하게 정말 잘하고 낯빛을 정말 착하게 잘 꾸며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걸 나는 정말 싫어한다. 이제 공자의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혁면이에요. 혁면.
그러니까 심장의 마음에 자기의 그 깊숙한 그 중심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말, 어나운스, 낯빛 이런 걸로만 바꾼다 하니까 이제 낯빛만 바꾸는 거죠. 그걸 소인혁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택화혁은 나중에 결과가 그 둘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군자냐 소인이냐는 간단해요. 정말로 터럭이 바뀌어 있느냐 그래 군자고, 그냥 말만 그렇게 하고 낯빛만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소인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지만 저걸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소소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올해는 어쨌든 그동안 정말 이 막혀 있어가지고 만나지도 못하고 뭐 좀 그랬던 사람들과 좀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느껴지는구나, 이제 이런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 변화가 얼마나 빨리 진전이 되겠어요. 왜냐? 미뤄놨으니까. 1년치 할 거 하고 2년치 할 거 하고 3년치 할 거 하고 했으면 4년째 그냥 4년치 할 걸 하면 되는데, 3년 동안 다 막혀가지고 일이 밀렸어요. 내일이면 되겠지, 다음 주면 되겠지, 다음 달이면 되겠지, 내년이면 되겠지 하면서 지금 2, 3년이 쌓인 게 적체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올해 어떤 그 동인의 기운이 벌어지면은 완전 정말 그 속도도 정말 아마 예년과는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새해도 됐고, 어차피 새해에는 이제 또 새롭게 자기를 또 혁신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 정치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거를 물론 본인도 본인이지만 이제 국가 일에 대해서 이제 저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잘 이렇게 해보면, 내가 어떻게 사람들과 만나고 처세를 하고 어우르고 또 어떻게 이 나를 또 새롭게 혁신을 해서 바꿔 나갈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들이 이제 화두가 되겠죠. 그리고 뭐 어쨌든 개인은 개인대로, 국가사는 국가사대로 주역에서 나와 있는 괴는 저렇게 떨어지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 의미를 이렇게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 거대 담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2020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이 지금의 변화는요, 정말 미증유의, 기존에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기존의 변화는 이제 그런 변화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다. 이런 어떤 심각한 사항이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변화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일상에서 이야기를 하기로는 뭐 너 얼굴색이 좀 뭐 달라졌다, 뭐 여러 가지 자유롭게 표현을 하지만 어떤 학문의 영역에서는 주역의 영역에서는 그걸 아까 부호 이제 음과 양의 그 대척에 있는 상대성을 가지고 상호간의 그 전화를 변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인 현상으로 낮과 밤인데, 그래서 늘 이제 낮과 밤이 계속해서 이제 바뀌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그걸 가지고,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세상의 변화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이게 이제 변화를 읽는 그런 방법론이 간단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진짜 그 좀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원래 2016년은 좀 설마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진 해예요. 그 해가 원래 뭐 이거 말고도 브렉시트다, 무슨 뭐 다들 무슨 힐러리가 된다고 했는데 뭐 트럼프가 되고 뭐 몇 가지, 아무튼 그 해는 그 키워드가 제가 볼 때 설마에서 설마, 그런데 그게 이루어진 해예요.
근데 2016년에 봄에 제가 이제 그 TV를 저도 이제 바둑을 두지만 옛날부터 우리가 바둑을 배울 때는 어떤 얘기를 듣고 살았냐? 야, 이 360 한 칸에다가 이거를 다 둘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거는 우주의 거의 우주적인 무한함이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다른 건 다 돼도 다른 것 기계가 다 되고 프로그램이 다 돼도 이거는 못 이긴다. 그렇게 이제 고정관념 아닌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야, 딱 그걸 보는데 야, 이게 이제 이건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세계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펼쳐지겠구나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예측에 관한 늘 예측은 함수인데 거기에 이제 변수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저게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 이야기로 제가 지금 우리 세계의 변화가 어디쯤 있는지를 한 2, 3천 년의 그 변화를 바둑판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삼국지에도 이제 나오는 인물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조조도 있고 뭐 화타도 있고 있는데 예측과 관련해서 이 관로라는 그 사람이 예측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 당시에 방법론을 가지고 뭐 물론 빅데이터나 이런 걸 쓴 건 아니에요. 딱 그 어떤 그 심령과 이런 직관과 나름대로 어떤 이 전법을 가지고 이제 관상도 잘 보고 했었는데 산동성 사람이라고 그래요. 거기 이제 지나가다가 산동성에 이제 그런 인물들이 많아요. 보면 그게 지나가다가 소년을 봤는데 그 소년의 상이 요절할 상이더라. 그래서 소년한테 이제 그게 이야기가 나간 모양이에요. 너가 좀 요절할 상이다. 듣는 그 요절할 상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씩씩 달려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일렀죠. 아버지 오늘 진짜 거리에서 기분 나쁜 얘기 들었다고. 어떤 사람이 저보고 일찍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미친놈이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가보니까 미친놈이 아니고 가장 유명한 당시에 당대에 가장 유명한 그 관상가란 미래 예측가 그랬고 이제 뭐 자식 앞에 어떻겠어요. 이제 당신이 그렇게 예측을 잘하면 방도도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빌은 거예요. 딱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 마을에 그 가장 큰 이 나무 마을어기 나무에 거기 산마루 거기에 가보면은 음력 며칠날 가보면은 두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막걸리 하나하고 노루포 사슴고기 말린 포를 가지고 딱 가가지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둘이 바둑을 둘 때 술잔에 술을 따르고 비면 그냥 술만 따라라 그랬어요. 가보니까 거기서 이제 바둑을 두고 있는 거예요, 둘이. 물론 하나 이제 흑도를 잡고 하나 이제 백도를 잡고 이제 바둑을 두는 거죠. 시킨 대로 했어요. 술잔에 술을 다 따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늦지막히 이 사람들이 워낙 몰두하다가 그랬는지 이제 인기증을 느끼고 아이고야 이미 늦은 거지 뇌물을 받아 먹은 거죠. 그러니까 한 노인이 야 자네 이거 이거 이렇게 술도 먹었는데 그냥 그거 고쳐주지 뭐 그러니까 안돼 나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그래서 둘이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조박 그러니까 이제 백돌 가진 사람이 흑돌 가진 사람이 조박 장부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19라고 써 있는 거예요 장부에. 그리고 그거 이제 9구자를 딱 거기다가 이제 그 공적 장부를 위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명부 옛날에 천상에 그 내 목숨이 거기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뭐시기 하면 거기 몇 세. 이 아이가 이제 19세로 있었는데 이제 거의 뭐 90수로 이제 고쳐놓은 거죠. 그게 누구냐면 그 흑도를 잡은 노인이 북두7성의 정령이고 백도를 잡은 노인이 남두 6성의
노인이라는 거예요. 둘 다 이 머리도 두자 두성인데 하나는 북두칠성은 죽음을 관장하는 별이고 남두육성은 생명을 관장하는 별이에요. 동양에서 그 옛날 그 점성 천문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이렇게 해서 이제 고쳐줬죠. 어쨌든 고쳤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게 옛날에 바둑판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바둑판이 그게 이제 백돌이 양이고 흑돌이 음이거든요. 백이라는 건 백두대낮이니까 훤한 양이고 흑돌은 깜깜한 밤이니까 음일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음양의 한 판은 이제 그렇게 벌어졌어요. 그렇게 뭐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인정도 있고 좀 미스테리한 그런 신화도 있고 뭐 막걸리도 나오고 뭐 무슨 천문도 나오고 뭐 별자리도 나오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음양이 어떻게 2016년에 바둑판으로 바뀌었느냐? 그 중요한 계기가 있어요. 예소회에서 중국에 이제 그 서세 동점을 할 때 신부들 그 파견을 하죠. 선교. 그 중에 이제 라이프니츠라는 이 신부가 있었는데 이분은 아주 열공파였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 학문, 뭐 풍습 이런 것들을 내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뭐 선교든 뭐든 내가 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진짜 공부를 한 거예요. 진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주역책을 보니까 이게 도저히 모르겠어. 이거 뭔가 신기는 한데 도저히 모르겠어. 그래서 그 아까 그 그런 궤 64개가 쫙 펼쳐져 있는 그 그림이 있거든요. 궤 64개가 쫙. 그 도표를 갖다가 편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라이프니치한테 있는 곳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프니치가 그걸 보자마자 그랬대요. 사서 그걸 보자마자 야 이게 그 4, 5천 년 전에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지? 라고서 무릎을 쳤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누구냐? 보키씨예요. 그 동양에서는 괴를 그린 음양의 그 획을 그린 보키씨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라이프니치가 무한한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 그림을 보고 야 그래? 그러면은 그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 있는 양은 요게 1이라고 하자. 그런데 이 끊어져 있는 거는 비어 있다. 그러니까 음양의 변통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허실 유무로 변통을 한 거예요. 허실. 이거는 실해 가지고 뭐 끊어진 게 없다. 이거는 텅 비어 있다. 비어 있다는 거는 없는 거 아니에요. empty. 이건 있는데 여기에는 가운데가 비어 있다. 이걸 숫자로 이 사람이 수학자이자 어떤 철학자이기 때문에 딱 수학적으로 이거는 1과 0으로 한번 치환을 해가지고 하면은 여기서 정말 기막힌 게 나오겠다 해가지고 1과 0으로 그것을 바꾸죠. 거기에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수열이니 뭐니 그 서양에서 그 얘기하지만 잠재적인 수열은 사실은 주역이 64개 안에 그 다 있었던 거죠. 물론 그걸 이제 그 개념화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그거에서 이제 단자론도 내고 이진법 체계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계산기도 만들고 그것이 진전돼서 지금 살고 있는 게 우리 디지털 문명이죠. 비트 0과 1.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아까 그 부호가 그 음과 양이라는 그 부호는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담론으로도 뻗어 나왔고 하나는 라이프니치 손을 통해서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뻗어 나와서 지금의 디지털 문명이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그 힘으로 결국은 우리가 마주대한 게 누구냐? 아까 그 알파고예요. 그래서 그 냉랭한 그러니까 옛날 그 백돌 흑돌 잡은 신선하고는 완전히 이제 다른 세상이 펼쳐졌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그 누천 년 동안에 두
가속판을 대결을 보면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 보면 이거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음양이 이제 우리한테 묻는 거죠. 지금 흑돌 백돌 잡고 있는데 이제 묻는 거예요. 이 디지털 문명이 우리한테 너희들이 이걸 개발을 해냈는데 이제 어쩔래?라고 우리한테 화두를 던져주던 그 장면이 제가 볼 때 2016년 딱 그 장면이고, 그 이후로는 이제 굉장한 가속화를 통해서 지금 일각의 여삼추의 속도로 지금 뭐 어마무시한 그런 변화를 지금 겪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방향 타령을 많이 했어요. 방향.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가야 하는가, 이런 방향이 있죠. 그리고 힘이 가해지면 거기에 이제 속도가 붙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 속도라는 게 더하기도 아니고 곱하기도 아니고 제곱승의 자승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거는 뭐 옛말에 이제 일각이 여삼추란 말이 있는데, 일각이라는 건 이제 뭐 잠깐의 그 시간, 뭐 차 한잔 할 시간이 3년과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자기가 좋아하는 애인 기다리는데 그렇게 이제 안 오니까 뭐 지루하다, 이렇게 표현을 주로 얘기하지만, 저는 그거를 지금 시대의 문명의 기술 속도로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말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3년 동안에 해낼 수 있었던 그 문명의 변화가 이제는 똑딱하면, 사실 일각도 긴 시간이죠. 똑딱하면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그 시기에 이제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복잡하고 빠르고 그런 시대가 이제 펼쳐져 왔는데, 어쨌든 세상은 이제 변화할 것이고, 그러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한번 예측을 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좋은 방향으로, 행복한 방향으로 그나마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다들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제 철학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뭐냐, 이게 이제 세상이 변화를 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뭔가 좀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 걸 생각을 한 거예요, 옛날에도. 야, 이게 뭔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아. 이게 미래라고는 하지만은 뭔가 내가 막 주도적으로 주관적으로 해가지고 막 내 의지대로 해서 막 내가 여기까지 미래에 왔다고는 정말로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뭔가 아무튼 그 뭔가가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좀 그 예정은 돼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거를 옛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냐, 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명이라는 거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명령어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뭔가 프로그래밍이 있다. 그게 천명이에요, 천명.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복잡한 동양 철학적인 막 논의가 막 돼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어쨌든 그 명이라는 게 이제 뭐 애초에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오더의 의미예요. 명령의 의미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런 행정명령뿐 아니고 뭐 자연적인 뭐 프로그래밍, 또는 나의 그 생명 또는 목숨, 내가 호흡을 얼마까지 하고 내가 이제 저 세상에 갈 것이냐, 뭐 운명, 이런 이제 복잡한 의미로 이제 쓰여지지만, 공통점은 뭐냐? 어느 정도 미래가 이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옛날 사람들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고전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 뭐 서경이나 주역,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요거는 이제 또 선거니까 이건 이제 또 보실 거예요. 이 글자는 저 복이라는 글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990 몇 년이더라. 그때 이제 이 도장 선거 이제 하러 가시면은 딱 도장을 찍으면 딱 보시면 잘 보시면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그게 전복자예요. 디자인을 전복하고 똑같아서 전복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실제로 전복의 의미를 거기다 넣은 거예요. 왜? 저 전복이라는 건 뭐냐면 저 글자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예전에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불문하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면 이 계시 신탁을 다 했어요. 동서양이.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동양에서는 어떤 방법을 썼느냐, 그 1889년인가 정확한 연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왕희영이라는 중국의 이제 학자가 꽤나 그 문자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학자인데 어떤 병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그 약재를 구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뭐 예전에 한약재 가가지고 뭐 이렇게 먹잖아요. 다려가지고 이제 이게 마시는데 그 안에 뼈가 있는데 자기한테 약을 준 사람한테 듣기는 그걸 자기가 용골이라고 소개를 봐. 용골. 아예 약효가 좋나 뭐 해가지고 어쨌든 그걸 이제 마시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 뼈에 자기가 보지도 못한 이상한 글자 같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라? 그래서 이제 선 지식이 있으니까 자기가 문자에 대해서 찾아간 거죠. 야, 너 그 다른 뼈도 내놔 봐. 다른 뼈에도 다 그런 게 있네요? 너 이거 어디서 나왔어?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옛날 은나라 수도의 소돈춘이라는 그 동네에 이제 발굴이 됐죠. 무더기 뼈가 이제 쫙 나온 거예요. 거기 보니까 막 뭐라 써 있어요. 근데 그 뼈가 다 갑각류예요. 뭐 거북이, 대부분 거북이에요. 그래서 그게 갑이고, 거북이 뼈라는 갑이고, 배딱지. 골. 그래서 갑골이라는 거는 그 거북이 배딱지 주로. 거기에 쓰여진 글자 문, 그게 갑골문이에요. 한자에 우리가 기원이라고 지금까지 이제 공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 갑골문은 모조리 100%다 뭐냐? 신탁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기록이 다 있어요. 몇 년, 사안이 뭐야, 뭐 국가지사 예를 들어 옆나라하고 전쟁을 하는데 뭐 오늘 하면 쳐들어가면 이기겠느냐? 아니 못 이긴다. 3일 후에 가라. 그래서 3일 후에 전쟁을 했다. 결과 이겼다 졌다. 점친 사람 이름 김씨, 뭐 최씨, 박씨 누구 이 데이터가 점의 빅데이터죠 말하자면 꽉 차 있는 파편이 그게 갑골문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중복되는 글자 다 빼면 한 5,000자 정도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해독을 해나가고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이게 어떻게 쳤나 보니까 거북이 배딱지에다가 홈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열을 가하면 균열이 일어나요. 균열이 어떻게 일어나냐? 가로 세로로 일어나. 그래서 먼저 세로로 쭉 갈라져. 그리고 가로로 쭉 갈라. 이게 전복자의 원형이에요. 마치 이제 음은 우리 한국 음하고 똑같네. 퍽 하고 터지니까 퍽 하고 터지잖아요. 우리 그 뼈에다가 열 받으면 퍽 하고 터지잖아요. 전복자예요, 저게. 그러니까 거북이 그 배딱지 껍데기가 균열되어 있는 모습을 가장 단순하게 축약한 글자가 저게 전복자인데, 그래서 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걸 집어넣느냐? 민심이 천심이다. 예전에는 하늘이 뭐 지도자를 구해서 천자라고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점을 찍는 그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이 당선이 된다. 민심이 천심이다. 이런 의미를 녹여서 그 선거 찍으러 갈 때 도장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주 좀 해고 그래야 되는데 잘 몰라 이런 거.
잘 모르시더라고. 주위에 얘기를 해보면 잘 몰라요. 나한테는 그건 정설이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쳐봐도 나오긴 나와요. 딱딱하게 나와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렇지. 어쨌든 그런 이제 그 방법으로 그 당시에 이제 신탁을 했단 말이에요. 점을 쫙 쳤어. 또 하나의 방법은 주역에 이제 그 숫자를 가지고 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대나무 숫자 이제 50개를 가지고 이제 점을 치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 방법이 당시에 그 고대에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이제 방법이다, 경전에 나오는. 근데 뭐 이런 방법으로만 도대체 뭐 미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예측을 하냐? 아니에요. 아니고 그 숱한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냥 시간 관계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 국가 대사를 가지고 이제 얘기해야 되겠죠. 주로 전쟁지사, 흥망이 달려 있는 그 해동전도록이라는 책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책은 뭐냐면 조여적이라는 사람이 그 엮은 책으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편운자라는 그 도사가 지리산의 그 도사들을 만나가지고 문답한 걸 기록하는 거예요. 뭐 그게 이제 뭐 책이 어쩌니 저쩌니 얘기, 어쨌든 그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문답이 나와요. 아니, 왜 우리나라에 이런 전쟁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야, 저 천문을 봐라. 딱 보면은 저 이 손방에 이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좀 그 아주 모욕적인 그런 별이 이제 딱 거기에 보이는데, 손방이라는 것은 자고로 옛날부터 저 일본을 지칭을 한다. 그런데 그 일본에 해당하는 그 시간대가 언제냐? 진년 아니면 4년이다 이거예요. 원래 진사를 손궁이라고 그래요. 진년 아니면 4년에 저 손방에서 우리나라를 아주 괴롭게 할 그런 이제 기운이, 그런 별이 이제 천문이 이제 읽혀지는데, 자, 저게 진년에 쳐들어오면은 나라는 망하지 않겠지만 4년에 쳐들어오면은 나라는 절명이다. 이런 이제 그 대목이 있어요. 근데 임진왜란 아니에요, 임진. 응? 임진 다음에 계산데 임진에 이제 일어났죠. 그러니까 아니 왜 도대체 쟤네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걸로 저렇게 쳐들어옵니까? 하니까 사화 이야기를 해요. 사화. 그래서 이건 뭐 그냥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냥 이제 뭐 옛날 그 전설의 그 고양식으로 원혼들이, 억울한 원혼들이 뭉게 가가지고 일본에서 태어나가지고 칼을 빼들고 얘네들이 오는 쟤들이 풍신수길이고 어쩌고 이제 뭐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한 것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고민이 굉장히 있고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전력 비교를 나름대로 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일본의 그 중으로 가장한 첩자들이 와 있다. 우리도 일본에 보내가지고 전력 비교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 이순신은 누구하고 어느 정도 상대할 수 있고 쭉쭉쭉쭉 그런 것들도 자체적으로 이제 파견하고 하는 이제 그런 뭐 약간의 그 소설풍인, 그렇게 봐도 좋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천문이라는 그 방법, 천문을 통한 그 예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 됐었는데 그런 하나의 사례죠. 또 선조, 뭐 역사가들한테 욕 많이 먹긴 하지만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어떤 이제 기록이 있냐면, 그 당시 임진년 4월에 이제 조정에서 야 이거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제 당시에 누가 조언을 했겠죠. 옛날 병법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목성, 세성, 그 우리 수성, 화성, 목성 있잖아요, 주피터. 그 목성이 임재한 나라는 절대 공격하지 마라. 이게 병법의 옛날에 그
천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조일항했어 옛날에. 왜? 목성은 최고의 길성인데 그 목성이 그 나라의 국군을 딱 도와주고 있으면은 그 나라는 공격해도 못 이긴다. 이런 이제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당시에 임진년 당시에 목성이 우리나라에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위안을 하는 거예요. 위로를 하는 거예요. 야, 크게 동요하지 마라. 이게 물론 이렇게 해서 일이 일어나긴 하겠지만 쟤네들이 우리의 상처는 주지만 절대 망국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 그 후 한 11년 후인가 다시 그 이야기를 리마인드 해줘요. 그거 봐라, 내가 옛날에 1592 임진년에 이런 얘기를 했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우리나라가 피해는 많이 입었지만 이렇게 망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딱 두 대목이 나와요. 관련을 해서 그게 다 뭐냐면은 옛날에는 그 천문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토정 이지함도 여러분들 많이 토정 비결 많이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중봉 조원 선생하고 그리고 율곡 이희 선생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옥천에서 이제 그 중봉 선생 그 생일인가 그렇게 이제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밤에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토정이 율곡한테. 그래서 어쨌든 당신은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인플루언서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전해줘라. 내가 천문을 보니까 한 10년 후에 정말 백성이 어육이 되고 정말 나라는 불더미에 이제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야사에 전해지는 10만 양병설이에요. 그것도 역시 천문이죠. 근데 근현대 최고의 정말 가장 정확한 예측과 여러 가지 이제 걱정으로 방법을 그렇게 한 분은 저의 대사대 스승님의 스승님 야산 선생님인데 이분은 6.25 나기 1030일 전에 식구를 가지고 1947년 백중날 음력 7월 15일 날 전해오는 19절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대비하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1030일이 1950년 6월 25일인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미래가 예측 가능하다 아니다 이제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런 해안이 옛날에 기록에 있었고 실제로 이렇게 직접 이제 들은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열어놓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조짐 이런 것들이 늘 이제 있다고 하는 거죠. BTS는 이거는 아이고 자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도 얘기는 하긴 했지만 참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긴 얘기라 이거는 하면은 굉장히 이거는 헛웃음 나오실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실제 이제 있었던 그냥 웃는 일화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트럼프하고 누구예요 지금 대통령이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이 많은 양반. 바이든. 네, 바이든. 이분하고 이제 한참 이제 엎치락 하고 이제 모를 때 우리 학교 여직원이 물어봐요. 교수님 미래치과 교수님 이 미국 성공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게 뭐냐 당시에 BTS가 빌보드 1위 계속 몇 주 하고 그럴 때예요. 이 우리나라는 기운으로 따지면은 보통 기운이 아니다. 이게 어떤 옛날에 뭐랄까 우리가 신명이 오른다라는 표현을 이제 고지무지라고 하는데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하고 하면 이제 신명이 딱 올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나 지금 가수들이 그런 거다.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하고 하다 보면 자기는 알든 모르든 그게 세상의 조짐을 다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면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뭔 얘기냐. 아니 그게 BTS가 영어는 BTS지만 저거 한글 아니냐. 어? BTS라고 하지만 저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어? B가 무슨 뭐 어? 블라인드도 아니고 브랜드도 아니고 이제 방이란 탄이 방탄이란 뜻이고 어? 소도 소년이란 뜻 아니냐? 그게 뭐예요? 그렇듯이 이미 예전에는 어떤 우리가 영어의 어떤 의미가 있으면 그걸 우리가 이제 한글로 해가지고 막 죽어라고 했지만 지금은 봐라 그냥 방탄소년단인데 그냥 그거 줄여가지고 BTS 하지 않느냐? 그게 지금 미국의 가장 핫한 그 조짐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뭔 상관인데요. 저거 봐라. B가 뭐겠냐? B가 바이든이지. T는 트럼프지. 그러니까 S는 뭐겠냐? 선거지. 근데 B가 먼저 있냐? T가 먼저 있냐? B가 먼저 있지. 그럼 누가 앞서겠냐? 웃고 말죠. 이게 교수님 그 뭐예요? 그런 거예요. 원래 그렇게 싱겁고 그 틀리면 그냥 웃음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응? 자 이건 이제 웃자고 말씀드린 거고 실제 있었던 얘기긴 하지만 뭐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는 그 완전 그 주관적인 그 사이비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건 그냥 저기 웃고 넘어가시고 어쨌든 그 예측은 서경의 그 복서 정통적으로 그 국가에서 했던 일이 국가에서 왕이 그 거북이 뭐 민간에서 그거 어떻게 구해요? 딱 왕에서 이제 그 하고 이렇게 했던 거. 그러니까 한국은 옛날부터 우리 선생님들이 종만물 심한물 막성호 강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세계사의 종시 마침과 시작의 그 고리 연결 고리는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딱 박아놨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나라예요. 지역적으로 봐도.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이상하다. 이거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고민을 해보면 아니 이게 미래사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정해져 있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이 낫다 죽죠. 정해져 있죠. 근데 뭐가 안 정해져 있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서 죽냐? 이거는 중요한 문제예요. 왜? 이걸 알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인식을 가지고 구분을 해보면요 간단해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내일 해가 뜰까 뜨죠. 99.9%로 이런 것들. 그런데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뭐냐면 내일 내가 산 주식이 오를까? 이것도 그렇듯이 정해져 있으면 고민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는 이유는 거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 미래가 있고 이거 정말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인식과 관련해 보면. 그랬을 때 정해져 있는 미래는 굳이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건. 근데 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후자. 내일 내가 산 주식이 오를까? 그러니까 각종 그 수조의 그 자금들이 펀드들, 헤지 펀드나 이런 애들이 다 그 기술을 개발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측 기술을. 도대체 변수를 뭘 해야 되나? 넣었다 뺐다 가중치를 더 했다 안 했다 주기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안 되네. 자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미래는.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의사결정을 할 때 정치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이렇게 했어요.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때 정책 결정을 할 때 정확하게 내가 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미정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옛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풀었을까? 이렇게 풀었어요. 서경에 보면은
먼저 그걸 누구한테 물어보냐? 너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문자답 해봐라. 네 마음에 딱 그 정심을 하고 한번 고민을 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냐? 아니다. 그렇게 하면 너의 독단과 주관에 빠질 일이 있으니까 그 당시는 이제 신하겠죠. 신하들한테도 한번 그 물어봐라. 물어봤어. 신하들도 좋대. 그걸로 되냐? 안 되지. 왜? 신하는 자기가 조정에서 밥 먹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얘기 못할 수도 있어요. 나가서 서민들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떡볶이 가게 들어가서 물어보고 뭐 해서 다 물어봐. 여기까지는 똑같아. 이게 여론조사죠 요즘. 그 어떤 나의 생각, 그 나의 어떤 그 그룹의 생각, 그리고 일반 그 국민의 생각, 이거 다 한번 여론을 물어봐. 이런 정책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했으니까 아니 뭐 다 물어봐. 그런데 뭐가 있냐? 예전엔 하나가 더 있어요. 아까 그 거북 배딱지에다가 열을 가해서 점도 쳐보고 그 주역의 시초를 가지고 점도 쳐봤어요. 이게 꼭 들어갔어. 그래서 저 네 가지의 요소를 다 종합을 해라. 종합을 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마지막 부분 거북이 배딱지에다 열을 갈라서 점을 치고 주역의 시초로 점을 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현대의 지식과 그 이성을 가진 분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아니 무슨 놈의 미래에 대한 그 예측을 갖다가 거북이 배딱지한테 그걸 물어보냐? 무슨 미래를 갖다가 무슨 저 풀떼기한테 그걸 물어보냐? 그 굉장히 그 미수가 아니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할 만큼 우리의 이성에 굉장히 그 친이성적인 그 교육과 훈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저런 전통들이 굉장히 오래 이어져 가지고 조선시대까지 이제 그 명칭은 달랐지만 정규 관직으로 이제 있다가 가부경장 때에 서구 영향을 딱 받아가지고 저런 것들이 싹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음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소위 말하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우리 야전에 있는 미래 예측 도사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게 한 세월로 따지면 2000년, 3000년 넘던 국가 공인의 관직이었어요. 저게 이 목소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재밌는 거지. 과연 우리가 미래 예측에 대한 능력이 더 탁월해져서 저걸 없앤 걸까? 아니면은 인식이 합리를 무조건 추종을 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그냥 날려버린 걸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풀리자는 뭔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서경에서는 이 요점이 뭐냐? 어떤 의사결정 중요한 국가의 대사의 의사결정이나 이런 걸 할 때는 국민의 어떤 생존 국가의 안위가 달린 의사결정을 할 때는 먼저 나 그리고 남들 그리고 이제 귀신의 꾀를 참고해라 결정해라 그랬는데 이제 저 대목에서 요즘 현대인들은 툭툭 걸리는 거죠. 뭔 놈의 귀신이야 하고 이제 근데 그 귀신이라는 건 영화 고스트에서 그런 귀신이 아니고요. 동양철학의 귀신은 음양에 정말 헤아리기 힘든 변화작용을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아리기 힘든 변화작용하고도 한번 소통을 해봐라 이 얘기예요. 네가 확정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것만 그거를 100%로 변수로 넣지 말고 좀 아리까리하긴 한 부분도 변수로 늘 넣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소통을 해봐라 이런 의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전 세계적으로 미래 예측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현대 아무리 많은 예측 기술이 있고 통계가 있어도요 딱 두 가지 방법이에요. 뭐냐? 하나는 주역적으로 얘기하면 이름이량 쥐 도다. 한 번은 음이 되고 한 번은 양이 되는 게 도다. 이게 뭔데요? 패턴이죠. 한 번은 음이 되고 한 번은 양이 되고 한 번은 음이 되고 한 번은 양이 되고 두 번은 음이 되고 한 번은 양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그 정규적인 패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기후 예측을 할 때
올해 여름에 기후가 어떨 것 같아요? 하고 기상청에 물어보면 100% 최고치를 기록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지금까지 쌓인 데이터가, 차트가, 그래프가 계속 올타임 하이를 찍거든요. 온도가. 그러면 거기다 대고 갑자기 뜬금없이 올 여름은 뭐 내년보다 기온이 내려갈 것 같아요 하고 할 수 있는 그 빅데이터의 그 패턴 흐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이제 어떤 그 정해져 있는 패턴 분석, 데이터를 통한 패턴과 이런 분석, 자, 이런 흐름이 하나가 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건 도저히 헤아리기 힘들겠다. 그 옛날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저 신이 원래 저 신자가 번개 치는 거예요, 저거. 번개가 벼락이 팍 치면 이게 우리 번개 모양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저 귀신 신자를 축약하면 원래 옛날 고자가 번개 치는 거예요. 근데 저것도 음양의 작용인데, 음기가 양기가 딱 부딪혀가지고 번개는 분명히 치는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좌표로 경도 몇 도, 위도 몇 도, 상공 어디, 여기에서 번개가 친다라고 아무도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음기 양기가 부닥쳐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것만 도저히 그건 모르겠어. 그런데 똑같이 음기 양기가 모여서 나타나는 여름과 겨울은 누구나 다 알아. 이제 여름이요? 그럼 이제 한 180일 지나면 겨울이 오지? 이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시적인 물리학에서도 좀 비슷하더만요. 보니까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고전 물리학이 여전히 통하지만 미시세계에서는 안 돼요. 거기는 양자역학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불확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세상의 미래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이거 어느 정도 정말 이거 확정적인 것 같은데, 그래? 그럼 한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봐. 그럼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누구도 알 수 있는 미래지만 그 속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중에서는 하나는 길도자, 뭐 정해져 있는 길, 한번 낮이 되고 밤이 되고. 근데 그 속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게 섞여서, 그래서 미래라는 것은 확정적이지 않고 어느 정도 표현하면 예정 정도. 예정은 돼 있지만 확정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발부둥치고 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뭐 그 확정적이라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자, 근데 이제 그러면 변화에 대한 예측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예측을 잘할 수 있느냐? 가장 예측을 잘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반성은 저게 내가 잘못했다고 그 반성문 쓰는 반성이 아니고요. 돌이킬 반자, 살필 성자, 말 그대로 이 일상의 나의 보고 듣고 하는 이 의식의 방향은 늘 이제 그 외부를 지향을 하고, 또 어떤 고정돼 있는 지금까지의 나의 어떤 그 개념, 어떤 그 상, 이런 거에 이제 집착을 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갇혀서 사실은 그 예측을 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근데 그걸 깨려면, 그걸 벗어나려면 일단은 방향을 180도 돌려서 저 상대의 색깔을 보던 그 시각을 나의 내부를 향해서 돌이켜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하라. 즉 고정관념을 잠시 한번 내려놓고 한번 이렇게 원점에 되도록이고 한번 다시 한번 봐볼 필요가 있다. 왜? 그래야 이 어떤 조짐이라든가 기미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과 더 이제 친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100이면 99는 뉴스에서 떠들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눈에 보여주고 귀에 들려주면 그냥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일단 먼저 몸이나 마음이 끌려가게 생겨먹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런 얘기를 했겠죠, 고전에서도.
그래서 그런 예측을 잘 하려면은 어떤 외부의 그런 명상에 이끌리지 말고 좀 이렇게 그러려면 천상 방법이 없어요. 방향을 180도 나한테 돌이켜야지.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뭔가 예측이 예를 들어 됐어요. 우리가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정말 가속도가 되고 뭐 기술 문명이 이제 그 2045년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 이제 점을 하나를 찍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북극의 이제 얼음은 다시는 이제 다시 얼어붙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이미 예정돼 있는 어느 정도 빅데이터와 AI로 예정이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한다고 할 때 그러면 그거를 조금이라도 좋게 바꾸려는데 그렇게 바꾸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그렇게 바꾸는 힘은 그거 역시 중용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왜? 중용이라는 거는 다른 거 아니고 그냥 한쪽으로 너무나 쏠리고 치우치면 죽는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술지향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막 쏠리고 이제 다 이제 모든 걸 막 간다. 그리고 이제 인문의 어떤 이런 힘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이렇게 잃어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어마무시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렇게 되려면은 그거 역시 좀 익숙한 것을 좀 생소하게 만들고 생소한 것 좀 익숙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우리 내부로 시야를 돌리는 거 굉장히 생소해요, 사실. 돛 닦는 사람들 말고는 그냥 다 맨날 뭐 그냥 스마트폰에서 24시간 눈이 떨어지면 큰일 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거 내려놓고 가만히 그냥 네 내부를 돌아보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참겠어요, 답답해서. 그런데 어쨌든 미래를 바꾸는 힘은 그런 데서 나온다고 하니 좀 생소하긴 하지만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런 것들도 이제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중용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겸손인 것 같아요. 겸손이라는 건 간단한데요. 겸손이라는 거는 나한테 없는 거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양이다. 그럼 나 음이 없지. 그걸 인식하는 순간 음한테 그 자기가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세상을 살리는 생존으로 연결이 되느냐? 세상은 그 균형이 깨지면 죽는다니까요. 교만은 뭐냐? 나는 음이 필요 없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면 양으로 계속 쏠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은 망하는 거고.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뭐 누구한테 억지로 굽히고 그런 게 아니고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윤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오늘 이런저런 두런두런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정말 거대한 아주 가속도의 이 세계 속에서 부디 좀 중심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나의 중심이 어딘지를 내가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한번 좀 생소하지만 시각을 좀 내부로 돌이키는 시간을 좀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오늘 새해에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주위에 이제 보고 싶었던 사람들과 함께 동의하면서 좀 새롭게 그렇게 뭐 고쳐 나갈 거 고쳐 나가고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고 그렇게 기원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